너무 좀 급박한 소식도 들리고 상황이 좋지는 않아서 일단은 가자지구 북부 병원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뉴스 영상 잠시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병원. 어둠이 내린 뒤 갑자기 발생한 폭발에 병원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급한 대로 담요를 들것 삼아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고 이미 숨을 거둔 시신에는 하얀 천을 덮어놨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7일 밤 가자지구 북쪽 가자시티 중심부 알-아흘리 아랍병원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500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300명가량이 숨졌다고 전했는데 아직 건물 잔해에 깔린 채 구조되지 않은 인원도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알시파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북새통 속에 바닥에 누운 채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아흘리 병원은 이스라엘군이 대피 명령을 내렸던 북부 지역 병원 20곳 중 하나로 피난민과 사상자들 구호에 전력을 다하던 의료시설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상황이 이제 피난민 구호에 힘쓰던 병원이 이런 식으로 폭발 사고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규탄도 또 심하고 우려도 많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로 출발하기 전에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 이런 식의 짧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당초에 이 이스라엘 총리랑 정상회담 한 다음에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 요르단, 이집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자와 사자 정상회담 가질 계획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병원 폭발 참사가 들려오면서 이게 어그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바이든 계획이 완전 틀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요르단 쪽에서 취소를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제 중동에서는 늘상 그러니까 뭐 화약고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는데 네. 그게 뭐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일 테고 그다음에 아이시스 그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뭐 어디에서든지 지금 뭔가 기회를 노리면서 또 다른 공격을 뭐 준비하고 있을 테고 늘 이렇게 불안함이 상존해 있는 곳인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즉 이 순니파 대표국이자 이슬람 성지 메카의 메디나의 수호국인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중재하던 차에 그렇죠. 지금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가자지구를 통제하고 있는 이 하마스가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이제 약간 큰 마찰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선 이거를 좀 쿨다운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사우디 이전에 이스라엘과 국교 수립을 한 아랍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와 요르단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입장으로는 우선 지금 제일 그러니까 무력 충돌이 일어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찾아와서 첫째 네타냐후 총리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게 두 대표 조직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력 충돌의 당사자인 하마스라고 하마스, 하는 네. 급진 조직이 있고 서한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고 하는 우리가 이때까지 늘 얘기한 뭐 데탕트 협력 뭐 평화 협정의 당사자라고 할 때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이전에 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한 아랍 국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이 병원에 폭발 사건이 난 거죠. 네. 그러면 왜 하필 요르단은 자기가 우선 질에 나서서 바이든 정부랑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을까라는 질문에 가장 쉬운 대답은 이 요르단 국내 정치 때문입니다. 아, 요르단 국내 정치 때문에. 흔히 요르단 내에 국민의 많게는 65% 그리고 흔히 절반 이상이 팔레스타인 난민이거든요. 아.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슈는 이 요르단 국내 정치를 정말 잠잠할 때면 흔들고 잠잠할 때면 흔들고 그리고 지금 이 압둘라 국왕의 이 부인도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입니다. 아,
저 요르단의 정치를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 대의 없이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무력 충돌하는 가운데 뭐 공격은 먼저 하마스가 했지만 이제 국제 여론이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의 방어를 넘어서 좀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던 차에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이 폭발을 했으니 제가 만약에 이 요르단 왕이라면 우선 자기 내부 여론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나는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 주민의 뭐 인권을 제일 걱정을 하는 사람이고 팔레스타인 대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나을까? 로 계산을 해보면 2번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상황이 터진 상태에서 내가 미국 대통령이랑 만나서 뭐 악수하는 이런 그림을 연출하는 게 굉장히 국내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부담스럽죠. 네네. 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자회담의 의미랄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이스라엘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 사자회담을 만나려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행을 결정했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냥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이게 약간 무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다가오는데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미국 유권자나 납세자들은 대외 정책이 잘 되면 좋지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워낙 국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어쨌든 중동행을 결정을 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게 개인적인 더 관심이 더 크지 않았을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롭지 않은 결정을 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왔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중동에서 제일 추구하는 거는 대탕트 시대를 여는 것이다. 네. 다만 우리는 중재를 하기는 하지만 지금 중동 내에서 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한 개혁 개방을 광폭 개혁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적극 지지하며 더 나아가서 이 아랍 대표 국가들과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어서 이제 더 이상은 중동이 뭐 전 세계 화약고가 아닌 좀 더 뭐 최첨단 네온 프로젝트까지 시행하고 있는 이런 뭐 대표적인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에 앞서 평화를 대탕트를 열어야 된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동 정책의 골자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기에 약간 이렇게 뭔가 판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 자기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정부가 추구했던 그런 평화 협정의 이 협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와 요르단을 만나서 그리고 그 당사자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아니라 자치정부를 만나서 자치정부를 만나서 우리 이 예전에도 평화 시대 열었고 그러고 났더니 그래도 좀 진전이 있었으니 이런 사자회담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잠깐 멈췄지만 사우디도 평화협정의 이렇게 대열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 이게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중동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회담의 취소가 갖는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별로 좋지 않은 사인이죠. 취소가 됐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사인이고 저 같은 정치학자가 봤을 때는 역시 대외 정책의 큰 걸림돌 내지는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늘 국내 여론 내지는 국내 정치 갈등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압둘라 국왕이 갑자기 이제 팔레스타인 대의는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아랍 세계의 여론이 부담스러워서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는 이 그림을 잠시 멈춘 건데 그게 그 요르단 국왕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나은 뭐 손익 계산이었겠죠.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국내를 좀 더 들여다보는 게 낫겠다. 이런 네. 판단하에 취소가 됐다. 근데 사실 이제 이번 병원 폭발 참사를 두고도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네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측은 병원 공습이 전쟁 학살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슬라믹 지하드가 낸 오발 사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잠시 영상을 보고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네. 가자지구 내 병원 폭격 사건과 관련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간의 대화를 도청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بس بقول لك اللي أول مرة بنشوف الصاروخ زي هيك والشظايا هذه فبقول لك تبع الجهاد الصواريخ الجهاد الإسلامي هاي ايه فهم بقولوا تعاون الجهاد الإسلامي انه من عندنا هذا. شكله من عندنا 이스라엘군은 이 도청 녹취록을 근거로 하마스 측이 자신들의 미사일 오발 사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무인 항공기가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하마스의 미사일 오발이 병원 폭격 사건의 진짜 원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제시한 영상이나 도청 자료 모두 이스라엘의 일방적 주장일 뿐 그 진위 여부가 검증된 건 아니어서 병원 폭격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증거 자료 제시하면서 우리 아니야 얘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걸 언론 플레이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뭐 뭘로든 다 조작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거 맞나 틀리나 이렇게 좀 얘기가 갑론을박이 좀 있거든요. 센터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기준을 삼아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네. 번째는 이 어느 쪽의 언론이 훨씬 더 독립성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약에 냈을 경우 그에 뒤따르는 후폭풍에 가장 피해가 있을 곳이 어딜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내부에 무슨 좌파, 진보 언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네. 시민단체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지금의 이런 무력 충돌 거의 직전에 올해 초에 이스라엘 내에서 거의 국내 전 계층의 뭐 구성원들이 다 참여하는 반 네타냐후 정부 시위가 크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지금 만약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스라엘 군에서 조금이라도 정확하지 않거나 이런 가짜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뉴스를 먼저 냈을 경우 그리고 그게 이제 정확하지 않은 걸로 가짜로 판단됐을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쪽이 더 정확하고 독립성이 있는 소스에 기반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중동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왜 서구 언론만 보느냐, 이스라엘 언론만 보느냐, 내지 아랍 언론도 좀 보자라는 뭐 맞는 말씀인데요. 저는 어느 국가의 언론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언론의 독립성이 유지되는 어디가 좀 더 민주주의적인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러니까 언론이 책임을 지지 않았을 경우 시민로부터 정말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가 중요한 거지 어디에서 나오는 언론인가는 약간 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내에도 친팔레스타인 내지는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강조하는 언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가자 발 로켓이 이전에도 사고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약간 기술이 조악하다 보니까 이 가자에서 쏘아 올려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미처 넘지 못하고 가자지구 안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뭐 10여 년간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또 좀 고려해 보시면 고려할 부분이 있다. 네. 근데 이제 댓글로 질문이 들어온 게 그러면 그동안 도감청을 다 했다면서 하마스 테러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의문을 또 주신 분이 있어요. 심은정 님이. 네. 예,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중동하면은 음모론이 끊이질 않는데 뭐 네타냐후 정부가 일부러 이 하마스의 대대적인 기습 공격을 용인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트랩을 쳐놨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이 감당해야 될 비난과 비판과 그 책임을 생각하면 이게 어떤 게 더 나을지를 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무슨 동료나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메일을 해보거나 하면 정말 네타냐후 정부와 군 정보기관의 실패를 향한 분노가 정말 어떻게 진짜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치솟아 오르지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220명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다치지 않고 빨리 구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잠시 분노를 사귀는 거지 이걸 절대 잊지는 않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까지 그러니까 하마스가 실수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속삭이는 내용까지 감청을 할 수 있으면서 그 하마스의 10월 7일 무력 기습에 대해서 몰랐느냐?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허를 찔린 거죠. 허를 찔린 것로 이제 추적이 된다, 네, 추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이제 이스라엘 소행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이제 가자 지구내 테러 조직이 로켓을 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국제사회 또 아랍에서 이제 중동 국가에서 주변국들에서 이거를 좀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오폭이냐고 이런 근거를 설명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도 사실 중요한 문제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보통 그냥 이 뭐 사실에 기반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이게 감성적인 문제가 더 지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아랍 세계에서 과연 받아들일지는 저는 큰 의문점이 있고요. 만약에 정말 너무나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거 봐라, 이거는 하마스와 이슬람이 지하드의 소행이었다라고 나오다면 아랍 측에서 그거를 별로 믿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은 그러게 애시당초 문제는 이스라엘의 뭐 가자 봉쇄고 팔레스타인에 계속 불법 정착촌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원죄가 크죠. 근데 이스라엘의 원죄가 큰 것을 인정하다고 해서 하마스의 이런 기습 공격과 민간인 살상, 살육을 뭐 동시에 비난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네. 두 개는 동시에 같이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 아니면 이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가 벌이는 이런 공격이 이스라엘로 인한 결과라고만 자꾸 그러니까 이게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시기보다는 둘 다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큰 피해자는 팔레스타인 주민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 전에 미국 언론과 이제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약간 뉘앙스가 하마스와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분리하려는 언급이 좀 보였거든요. 사실 뉘앙스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좀 미국이 태도를 보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미국의 대외 정책의 중심이 이제 뭐 인도 태평양 그리고 중국 견제로 많이 돌아섰지만 글쎄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굳이 퍼센트로 말을 하자면 미국 대외 정책의 한 70% 이상이 중동과 이슬람 세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다음에 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아이시스의 출현까지 중동은 그러니까 굉장히 뻔한 표현이긴 한데 정말 세계의 뭐 화약고 네. 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얘기를 하면서도 거론한 국가들이 몇 국가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UAE, 이집트, 요르단 뭐 네. 진짜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그냥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서 미국의 굉장히 이 키 대외 정책의 기조와 바로 연동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응답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제 확전에 대한 긴장감이 좀 고조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란이 만약 개입하게 된다.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란이 굉장히 깊이 개입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란은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갈등에서 늘 개입했었고 개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입할 겁니다. 하지만 이 확전이라고 했을 때는 이란이 직접 깊숙이 개입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란이 그러니까 여력이 없죠. 이란 역시 지금 뭐 트럼프 정부 때 이란 핵합의가 트럼프 정부 때문에 이란 핵합의가 단독적으로 파기가 되고 엄청난 제재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그리고 한참 이란 내에서 그러니까 이란 강경파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 일어났었어요. 심지어는 그 히잡 강제 착용 반대 시위 전부터도. 네. 근데 그때 나왔던 뭐 정치 구호가 정말 콕 집어서 팔레스타인 그만 신경 쓰고 우리 국내 경제를 좀 살펴라. 이런 구호까지도 많이 나왔었던 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신경 써야 될 국내 문제가 너무 많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란의 대표 이 대리 조직, 프록시 조직들이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지구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뭐 이라크의 뭐 인민 동원군, 시리아의 굉장히 군소 친이란 뭐 이 민병대들이 있는데 그네들로 하여금 좀 하마스를 돕도록 하는 그 정도의 개입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그런데 늘 해오던 것이라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지지 수위를 높인다거나 그런 일은 저는 그렇게 크게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즈볼라, 그러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 참전 가능성은 좀 있을 거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전쟁 상황이 깊어지거나 하마스가 수세에 몰리거나 할 경우에는 분명히 개입을 할 겁니다. 헤즈볼라가 도와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과 이란 대리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은 만약에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돕는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개입은 선을 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10월 7일에 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일어났을 때 이란의 이 반응을 살펴보면 기습 공격 직후에는 축하 메시지를 바로 보냈어요. 네. 그러다가 한 하루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살상 피해 정도가 민간인들의 피해 정도가 어린아이, 뭐 노인, 여성까지 너무 크니까 그때 바로 선을 그었거든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도와준 적이 없다라고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이스라엘이 공습을 이제 실시를 하고 민간인들이 또 이제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다치는 것이 계속 보도가 되니까 또 이때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가 뭐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신들에게 너무나 그러니까 과도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몰릴 것 같다면 그럴 경우에는 또 이란이 며칠 전에 이렇게 선을 그은 것처럼 우리는 직접 개입은 안 한다라고 거리를 좀 두려 할 겁니다. 거리를 좀 두는 상황에서 상황을 좀 지켜볼 거다.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우회적으로 돕더라도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거다. 않을 겁니다. 사실은 좀 궁금했던 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유럽의 주변국들 특히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 난민을 막 수용을 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은 뭐 지상군을 투입한다 안 한다고 하고 가자 지구는 지금 봉쇄에 들어갔고 지금 인도주의적 위기를 지금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랍의 형제라고 하는 이 주변국들의 이 반응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사실 지적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가 봉쇄가 됐는데 유일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제외한 유일하게 국경선을 맞닿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집트가 국경을 지금 계속 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나름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잠깐 6시간 휴전을 하자. 뭐 작년, 재작년, 2014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랍 형제니까 국경을 좀 열어서 인도적 차원에서 같은 아랍 형제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좀 받아줘라라고 했더니 이집트가 거절을 했어요. 네. 라고 하면서 얘기까지 했죠.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이 자기네 국내 문제가 불안정해질 것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럴 생각은 없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제 주변 사람들도
아니 같은 아랍 형제인데 그것 좀 받아주면 안 되냐. 근데 이 받아주기에는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대부분 시민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는 권위주의 국가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주의 국가면 받아주면 오히려 인기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위정자들이 보기에는 자기 정권이 갑작스런 이런 어쨌든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느 국가 하나 뭐 선뜻 받아주겠다라는 나라는 없고요. 대신 뭐 말로는 공식 성명은 많이 냈죠. 그냥 팔레스타인 대의가 중요하다. 근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어, 난민을 아니죠. 수용해서 좀 이렇게 피난민을 좀 받거나 이렇게 하면 어쨌든 뭔가가 좀 뚫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왜 이럴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결국은 국내 정치 때문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네, 그렇죠. 요르단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했던 과거 트라우마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요. 그러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르단 인구의 60% 정도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지금의 요르단 땅까지 이렇게 뭐 자기네 국경선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요르단으로 갔고 요르단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팔레스타인 난민들한테 요르단 이 시민권을 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겠죠. 또 받았을 경우에 또 국내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아까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잠깐 지도 잠깐만 띄워주시면 저희가 보면 사실 가자지구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실 더 큰 건 서한지구잖아요. 서한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고 저희 이제 좀 그럼 이게 지금 가자지구에서 이 난리가 났는데 서한지구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서한지구를 대표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뭐 공식 성명을 지금 한두 차례 냈었던 것 같아요. 얘기는 이스라엘도 자제해야 되고 하마스도 자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 그러면 같은 형제가 저렇게 지금 어쨌든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네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 주민을 대표하는 이 정치 체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인데 그 내에는 양대 정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이 지금 서한 지역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이 많이 들어보셨을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최대 정파인 파타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듣는 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바스 수반이 바로 이 파타 피에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이고요.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인 이 파타 정파가 가장 싫어하는 최대 라이벌이 바로 가자지구를 통제하고 있는 하마스이죠. 그래서 하마스가 처음에 이 기습 공격을 벌였을 때 왜 지금 이유가 뭐였을까? 왜 이 시점에서? 예, 이유가 첫 번째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랑 평화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사우디도 당연히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늘 내세웠던 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팔레스타인 유화책을 써라. 그러면 나도 팔레스타인 주민을 위해서 대대적인 경제 패키지를 주겠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 대대적인 경제 패키지가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서한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만 가는 거거든요. 하마스가 절대 아니라. 그랬을 경우 하마스는 이제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절대 안 할 것이며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정치 슬로건을 어떻게 외치지? 그리고 둘째, 나의 최대 라이벌인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파타한테 그 모든 경제 패키지가 갈 뿐더러 그럼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 주민을 대표하는 이 정당성, 대표성은 저쪽으로만 가는 것이네? 라고 해서 이제 하마스가 지금 이때를 노려서 이 자신들의 이 존재감을 다 부각시키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파타와 하마스는 정치 이념, 목표도 거의 정반대인
이고 사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양쪽 극단에 있는. 극단에 있고 또 둘 사이에 좀 역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첫 선거를 치렀을 때는 그 파타가 이겼어요. 네. 근데 한 10년 후에 다시 2006년도에 선거를 치렀을 때는 하마스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하마스가 뭐 과격 단체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뽑았으면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이 파타에서 선거 무효화를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 양 정파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총질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파타 인사들을 다 쫓아냈고 이제부터 우리는 가자 지구를 대표하는 왜냐하면 선거에서도 이겼으니까 가자 지구를 대표하는 정치 조직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지금까지에 이르렀고 그래서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네요. 그렇죠. 이제 미국 정부도 늘 특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빨리 선거 시행해라. 너희한테 잘못이 있다. 무효한 것도 잘못이고. 그 뒤로는 선거를 안 한 거죠. 그때 이후로 선거가 지금 치러지지 않고 지금 있습니다. 권력을 빼앗길까 봐 혹시라도 빼앗길까 봐 아예 그것 선거를 때문이에요.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론을 보아하니 자기네가 이길 게 확실치는 않으니까 선거를 계속 미루고 있고 그렇게 선거를 미루다 보면 또 정당성은 하마스한테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이 하마스를 뽑았으니 뭐 이렇게 하마스가 무력 공격을 감행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뭐 우리는 하마스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자격 없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마스가 이렇게 잔혹하고 잔인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하마스를 뽑은 이유 중에 하나도 새로운 정치 세력이었거든요. 물론 존재는 하고 있었지만 소위 제도권에 나온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유권자들은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파타는 계속 원조금을 이렇게 막 횡령하고 너무 고인물의 부정부패를 좀 그렇죠.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렇죠. 정치 세력에 힘을 실어준 거였는데 네. 제가 봤을 때 하마스가 그때 전국 운영을 했으면 잘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선거장에서 심판을 하도록 두었어야 됐었는데 그렇죠. 파타가 선거 무효화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하마스는 혼자 이제 가자 지구를 통치하기 시작한 거죠. 참 이게 참 그 상황이 뭔가가 계속 엮여 있는 상황이 보통이 아닌데 사실 하마스가 인질 영상, 민간인 인질 영상 공개하면서 이제 치료해줬다, 뭐 치료해주고 뭐 그런 걸 공개를 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인질 협상 카드도 제시를 하면서 이제 하마스한테 이제 6천 명, 뭐 5, 6천 명 되는 그 인질을 석방을 하면 민간인 인질 돌려보내겠다. 이게 초기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마스와 이 2.8 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보면 늘 드는 생각이 하마스와 아까 말씀드린 자치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자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파타 간의 서로의 그러니까 대표성, 정당성 다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뭐 대표성, 이 정당성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진짜 그러니까 노약자들을 그렇게 뭐 살상을 하고 살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약간 이것을 만회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영상을 공개하면서. 네네. 그리고 어쨌든 뭐 이 팔레스타인 대의에 있어서 자기네가 더 높은 투쟁성을 갖고 있다라고 외치는 이 과정에 지금 이스라엘 내에 있는 하마스 대원,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그 정치범들을 빨리 석방하라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는 자기네들로서는 뭐 잃을 게 하나도 없는 뭐 전략이겠죠. 근데 사실 이제 아까도 이제 음모론 중에 이제 알았을 것이다. 왜 몰랐을까? 뭐 이런 얘기하고 모사드가 정말 이렇게 당했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이 구구 정권의 극단주의가 이번 사태를 사실 방아쇠를 당긴 거 아니냐. 물론 하마스가 기습 공격했지만 이 배경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정서에 어떻길래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저는 분명히 큰 잘못이 네타냐후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초강경 극우 성향의 연립 정부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것이요. 1993년에 이 역사적인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슬로 평화협정 있었죠. 이 체결된 후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 이스라엘 내에서 약간 보수적인 여론이 이렇게 생성되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네들은 젊은 병사들이 피땀 흘려서 그 땅을 되찾았는데 이 저가 꿀이 다 흐르는 가나안 땅을 되찾았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살폭탄 테러나 벌이는 팔레스타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얻었어? 근데 평화라는 건 원래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왜 우리가 땅을 돌려주고 이 당연한 걸 되돌려받았지라고 하면서 이 보수적인 분위기가 막 확산돼 가던 차에 그 당시 정치 신인이라고 하는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선동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두 국가로 공존하기 되게 어렵다. 그리고 이 평화협정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이스라엘 사회가 좀 더 우경화가 됐고, 그 두 국가 해법을 주도했던 노동당이 그야말로 인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평화라고 하는 이런 정치 슬로건이 보수 선동적인 정치인들한테 휘둘리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자극적 언어에 사람들이 더 끌리는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당시에도 네타냐후가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꼭 집어서 작년 11월에 새로운 극우 성향의 연립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극우 연립정부 안의 구성원들은 거의 네타냐후를 더 넘어선 더 극우적이고 더 센. 초강경 정치인들이고, 그래서 그 이전에도 약간 우경화된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향한 강경 정책이 있었지만 작년 11월 이후에는 더 심해졌고, 네. 그 과정에서 대팔레스타인 강경 정책이 심해지면서 팔레스타인 주민 사상자도 굉장히 많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경 정책이 분명히 이 방아쇠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진단체에게 핑계거리를 준 거죠. 장미 안 나는 미미님이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내에서도 이제 아까 반정부 시위 얘기도 하셨는데 수세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전쟁을 좀 불사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다는데라고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음모론과 굉장히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자기가 수세 국면에 몰리는, 그리고 전환을 지금 하려는. 네, 그 부패 스캔들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기에는 제가 들어본 지금 이스라엘의 민심을 보면 이 사람은 거의 지금 뭐 역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기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그 경고음을 무시를 했을기에는 치러야 될 대가가 훨씬 크고요. 지금 전쟁을 통해서 그 수세를 만회해 볼까 기에는 또 제가 볼 때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만약에 네타냐후라면 해야 될 거는 딱 하나, 인질을 최대한 많이 구해내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빨리 끝내고, 그래서 국제사회 여론도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판적으로 흐르지 않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국내 정치를 생각해 보면 인질 220명을 다 데려와야 되고, 그게 목표 1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자기 수세 국면을 만회하는 것보다는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지상군 투입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투입을 할까요? 이렇게 그렇다면 투입하면은 뭐 확전에 뭐 괜히 지리하게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지금 지상전에 투입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그러니까 인질들 220에서 250까지도 생각된다고 하는 그 인질들이 어디에 지금 뭐 잡혀 있느냐, 대부분 지하 도시에 있을 네. 텐데 그 정확한 장소를 알아서, 그러니까 최대한 외과 수술적으로 구출해내는 거를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
안 투입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투입, 어떻게 투입보다는 어떻게 인지를 구출해내느냐가 최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방부에 보면은 인질로 잡혀 있는 그 사람들 얼굴이 다 하나씩 걸개 그림으로 걸려져 있거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가자 지구의 인구 밀도도 너무 높고 어떻게 보면 거기 민간인 피해가 지금 병원에서도 그렇고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니까 지금 그 소식들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면 이제 빨리 어쨌든 이 재치구름이 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세를 한숨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상전 투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그 앞으로 단기 전망이 갈릴 것 같고요. 제가 단기 전망을 얘기하는 데서 제일 마음이 아픈 건 이렇게 어쨌든 지상전이 제가 볼 땐 뭐 실시될 것 같은데 시행될 것 같은데 지상전이 생기건 뭐 기습 공격이 생기건 무력 충돌이 생기건 이 이스라엘 내의 그러니까 이 온건 중도파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쨌든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정치고 슬로건이 아닌 우리도 정상 국가를 빨리 아직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 이후에 팔레스타인 자치 국가는 수립 못했거든요. 네. 중간에 삐그덕거리면서 빨리 안전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정상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자라는 목소리를 가지는 사람들. 이 양측의 온건파들의 목소리가 확 죽어요. 이렇게 무력 충돌이 한번 크게 일어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고 이제 또 이네들의 목소리가 다시 좀 힘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만큼 또 이게 평화 시대? 이게 데탕트 시대가 더 미뤄지는 걸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안타깝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장지양 중동센터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